지금에야 이제 조정 국면 본격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가 아까 부동산 PF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음,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쉽게 말해서 빠진다는 거죠. 자산 그래서 가격이 예, 빠질 예. 수밖에 가격 없다. 하락이 큰데 2024년도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거. 음. 뭐냐면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질 거예요. 약간 이상한 말이죠. 아, 최근에 가격 하락은요,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가 7억으로 빠졌어요. 예, 근데 한 채만 빠졌어요. 아,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나올 하락은 뭐냐면 10억짜리가 8억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8억짜리가 이제 네 개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시장에서 랜드마크가 이제 반포나 압구정동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쪽 아파트의 어떤 특정 단지로 음.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포의 어떤 특정 대단지 한 5천 세대 있는 그 다니셨던 그 회사의 그 대단지 같은 경우에 네, 네. 제가 가격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현재 뭐 한 34억까지 갔다가 네. 34억, 36억까지 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1억까지 떨어졌다. 네. 그래서 5억 정도 떨어졌으니까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기 그래프로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와치를 해보면 사실은 그 아파트는 12억인가에 분양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12억 원에 분양을 했다가 그게 2010년에 분양을 했죠. 네, 네. 2010년에 분양을 했다 2017년경에 2010년에 정확히 입주를 입주를 하고 했죠. 2008년에 분양. 2008년에 분양했어요. 네. 예, 그때는 굉장히 고가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났습니다. 미분양 났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12억이었다가 13억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아까 그 시기 때 맞아요. 2010년부터 맞습니다. 2014년까지. 맞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부터 용트림을 하기 시작해서 17억, 18억 가다가 이렇게 한 20억대로 올라갑니다. 18년대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가 20한 5억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음. 됐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30억대 좀 더 거래가 되고 30억대 고점에서는 30억 이상대에서는 별로 거래는 많이 안 됐지만 하여간 그 기간이 한 1, 2년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30억대 이상이 된 네, 거. 네. 근데 31억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그때는 그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는 대장주의 가격에 따라서 다른 것도 변동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31억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됐던 27억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25억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될 겁니까? 아니면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최근에 현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음. 집을 파는 분들이 10년 초과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팔아요. 근데 10년 이상 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 반포 아파트만 할게요. 양도세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예. 이제는 계속 갖고 있는 건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잖아요. 팔아야 그렇지. 현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년 전 가격하고는 정확히 2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정확히 2배 올랐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네요. 그런 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이도 우리 인구 구성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저는 이거 예를 들어서 30억대 밑으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고. 그러면 한 1가구 1주택이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80% 정도까지 양도세를 맞습니다. 절감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 그게 맞습니다. 양도세.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장노년층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현금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집 한 채. 네.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현실적으로 타격을 어디서 주냐면 역전세가 주고 있어요. 역전세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길게 보면요 전세를 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계속 돌려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내가 뭐 전세를 5억 주고 사다가 2년 후에는 7억으로 올랐고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돈 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2억 나한테 추가적으로 받으면 또 딴 데 쓰고 주식도 사고 그렇죠. 자식한테도 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역전세 문제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은 거의 처음 있는 현상인데요. 음. 이 폭이 너무 커요. 음.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월별로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지고 있대.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월별 아니 우리가 전세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월별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기사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2년 전에 가령 제가 이제 뭐 5억에 거래를 했다. 전세를 놨다. 네. 전세를 놓거나 전세 들어갔다. 그 2년 전과 지금 뭐 한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후의 가격을 비교를 해야 그렇죠. 서로 간에 매수 매도자 간에 뭐가 맞는데 그렇죠. 월별하고 무슨 상관이지?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이건 의미도 아니죠. 역전세라는 건 2년 전 가격하고 어떻게 됐냐는데 예. 월별 올랐다고 역전세 문제가 없어졌다? 그건 아니지. 아, 이건 아주 기본이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울 아파트에 갱신 계약한 것 중에 한 그렇지. 2만 가구를 표본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야. 이렇게 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예. 그랬더니 60% 이상이 예. 60% 이상이 다 역전세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반포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게 23억, 24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20%를 돌려줘야 돼요. 전세가가 예. 23억, 24억. 그럼 4억, 5억을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나 포털에 한번 가보세요. 23억, 24억은 절대 아닙니다. 전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월별로 올라도 예. 2년 전 가격 비교하면 떨어져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 그렇지. 그게 역전세거든요. 안 되면 조금 돌려주고 뭐 월세로 돌린다든가. 그러니까 집을 예. 투자로 갖고 있거나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아니 내가 전세를 돌려준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직결하게 어디에 했냐면 고금리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현금이 없어. 한국 가구의 특징은 맞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부동산이 80%라는 거는 금융자산이 자기 전체 자산의 20%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 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제외하고 당장 가용 현금이 있냐? 맞습니다. 빼내서 1억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5천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네.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 올해 초에 문제가 된 게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전세 반환 대출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부에서는. 사실 그거 없었으면 집값은 퐁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철저하게 강남에 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의 니즈 그 수요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그 전세 반환 보출 대출이요 6조 원 넘게 나갔어요. 그거 받아갖고 그렇지. 전세금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전세를 갱신할 때만 제가 조사했잖아요. 네. 갱신은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하면 약간 가격 비탄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절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시즌 가격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네. 왜냐하면 뭐 한 500 정도 이상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하는데 그렇죠. 그거 할 바에야 그냥 네. 지금 한 1억 떨어졌으면 그렇죠. 그냥 5천만 원에 서로 타협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 갱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혼동된 시장을 단순하게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전세 가격도 폭등한다, 입주 물량 감소한다, 네. 뭐 그리고 언론들 입주 물량 감소한다고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2025년도 입주 물량 감소한대. 예. 내년에 감소 안 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장기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주간 동향하면서 그렇죠. 아 저 이게 예. 근데 또 이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었잖아요. 이게 예정된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많이 공급해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사실은 이제 언론도 심리적으로 가격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심리전을 벌이는 어떤 전사들이 됐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긴 네. 흐름에서 떨어질 때 그런 심리에 속는 분들은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2021년에도. 2021년도에 다주택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이 빚내서 집 사고. 그랬다가 빌라 뭐 지금 뭐 아파트는 사기 힘드니까 한 2억짜리 3억짜리 빌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뭐 이랬다가 빌라 샀다가 그냥 전세 사기 당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좀 힘들거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지금 부동산 기사나 예. 전문가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입주 물량 감소에 음, 전세 가격 폭등에. 그러면 이 상황에 가장 불안한 분들이 누구예요? 다주택자예요? 아니죠. 무주택 서민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네. 또 쓱 들어와서 내가 대출 싸게 해줄게. 그렇지. 특례보금자리론. 예. 이제 내년에 신생아 대출. 음, 이러면서 자 입주 감소하고 이러니까 전세 가격 오를 거야. 빨리 집 사야 돼.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집을 사요? 부동산 PF 관련된 분양을 또 받으러 가. 그렇지. 그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을 원활하게 해서 그들에게 집 살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는 미명 하에 예, 사실은 다주택자나 투기를 했던 사람들을 떠받쳐주는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다 대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어. 그렇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화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왜 디젤 차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예. 경유차를 화물차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영업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늘 어떤 변명이라고 내놓는 거는 경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약간 좀 눈꼴 시러운 상황은 경유차가 또 독일제 외제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분들은 또 룰루랄라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화나. 이게 어떻게 구별이 안 되나? 그냥 자영업으로 등록된 것만 어떻게 진짜 일상에서 힘든 분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디젤 가격을 낮춰준다거나 그게 안 되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정치와 정책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구별하고 그렇죠. 타겟팅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 정부가 돈 쓰면 물가 올린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정부가 돈 쓰면서도 물가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마이크로로 타겟팅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경유가를 내려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펑펑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펑펑 쓰고 다니는 분들은 또 특정 차, 독일제 그렇죠. 차 그렇죠. 타고 다니는 분들이 또 펑펑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인도 뽑아주고 아, 세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보라고. 그렇죠. 근데 그냥 쉬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교과서에 나온 얘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구별해서 좀 어려운 분들만 폭넓게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폭넓게 그것도 내로 마케팅 해가지고 마이크로 마케팅 해서 폭넓게 두텁게 그쪽만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은근슬쩍 뭐 9억 이상도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2% 전체 가구 2%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또 마이크로 마케팅을 했구나. 그분들한테만 특별하게 또 혜택을 또 줘. 그것도 진짜 웃긴 논리 구조예요. 뭔지 아세요? 보유세를 올리면 전세가 오른대, 월세가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세금 전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게 말하는 하- 거야. 그게 와. 근데 그 종부세가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각을 해보면 전체 전국의 어떤 모든 주택과 서울의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한 5% 될까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상황이고 거기에서 또 고가 아파트만 또 고른다면 또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잘 보시면 항상 네. 헤드라인에 뭐가 걸린 줄 아세요? 음.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그 국토부 자료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이야. 항상 늘 그래. 그러면서 보유세 낮춰주고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 없앤대. 예, 아니 예,
서민 주거 안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대출을 가격?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죠. 가격을 낮춰줘야 우리 젊은 세대가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출만 해준다고요? 집값은 올리면서? 그게 무슨 서민 주거 안정이고 그게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입니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야 네. 그 집을 또 사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핵심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낮아지니까 막 급해갖고 또 막 가격 빠지면 안 된대. 그러면서 또 MZ 세대나 미래 세대 걱정은 또 오지게 하세요. 말로는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도권에서 잡을 잡고 있는 직장을 가지시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온 겁니다. 2천만 명이.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주거잖아요. 예, 집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결혼할까? 그렇죠. 결혼해서 집이 안정됐으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뭐 300 받다가 500 받으면 그러면 아이도 좀 나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대출이자 갚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안 낳는 게 낫겠다.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예. 제가 이거 하나 궁금했는데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출이라든지 빚이 많으면 예. 보수화된다. 보수화되는 경향이 예. 저도 대출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제 스스로 게이지를 해보면 제 스스로 제 심리 상태를 판단을 해보면 대출이 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기를 경제가 큰 변화가 없기를. 큰 변화가 없기를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미국을 쫙 히스토리를 보니까 예. 보수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에 예. 빚을 많이 일으키는 정책들이 나오더라고. 빚 권하는. 빚 권하는. 예. 근데 빚-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빚 엄청 권하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게 사실은 미국은 또 흑인이나 유색인종의 역사가 빚 때문에 망한 역사예요. 재밌다. 예,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신용카드 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또 이제 그 자체가 돈이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보통 뭐 거기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주급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데 이제 뭐 한 3, 4일 있으면 거의 다 써요. 3, 4일 있으면 거의 다 쓰고 그다음에 남은 한 10일 정도는 또 론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부 업체들이 융성하게 그래서 흑인 사는 밀집 지역들 가면 이제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산 형성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고요. 보통 이제 미국의 센서스 뷰로나 이런 거를 보면 네. 백인 가구 그 한국인은 또 특별해서 거기에서도 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백인 가구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동양인들이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쭉쭉쭉 떨어져서 이제 흑인들인데 네.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비교해 놓은 게 5배에서 한 10배 차이 나더라고요. 자산 형성이.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백인 가구들이 뭐 한 7만 달러에서 한 10만 달러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데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통계는 과거에 본 통계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 2,000달러 2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미국도 사실 모기지가 처음 나온 게 1940년 50년대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 모기지가 없었어요. 예. 근데 모기지가 생기고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노조 설립 가입자 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충분히 가능한 일. 게다가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동산과 금리는 직결되기 때문에 네. 금리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금 가중 평균 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가구가 모든 역사적으로 다 빌린 금리. 음. 그러니까 뭐 30년 론을 했다, 30년 대출했다 그러면 계속 그게 그 축적될 거 아닙니까? 2%의 금리라는 게 계속 고정금리는 가는 거지. 네. 이 가구는 2%. 네.
근데 지금 같은 고금리 하에서는 뭐 8%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세대는 곱하기 100만 가구, 2%는 곱하기 500만 가구. 네, 네. 이렇게 해서 더해서 가중금리. 가중금리에서 전체 하우스홀드 해가지고 평균을 네. 내요. 네. 그게 미국이 지금 2.9%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네. 지금 가계 중에서 가계 부채가 변동금리가 11%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냐면 네. 서브프라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거의 40%였어요. 변동금리가. 네. 근데 한번 D니까 그렇지. 되었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요. 되었어. 변동금리로 안 하고 고정금리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최근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미국의 집값이 안 빠지는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예 내놓지를 않아. 왜냐하면 본인은 3%의 초저금리로 지금 받아놨는데 네. 본인 집을 또 사야 되거든. 근데 지금 8%에 사야 돼. 안 팔아. 그러니까 안 파는 안 거야. 팔아. 그러니까 우리랑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가격은 뭐가 중요하다? 매도 물량. 그렇죠. 근데 한국은요. 네. 변동금리가 66%예요. 맞아요. 심지어 최근에 변동금리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70%대로. 근데 금리가 또 이제 내려갈 것 같다니까 또 변동금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지난해는 또 고정금리로 했었거든. 예. 근데 고정금리는 또 고금리야의 고정금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나저나 우리는 4, 5%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그리고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미국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인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좀 넣었더라도. 예. 근데 우리는 창구에 가 보면 지금 변동금리가요. 금리가 낮아요. 예. 실제로 창구에 가 보면. 그리고 은행 직원들도 그걸 꼬셔, 권해. 꼬셔. 근데 은행은요, 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려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상품을 파는 곳이라고요. 예. 뭐 권하면 의심해 봐야 돼. ELS 이런 거 팔려면.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오는데 고금리 때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고금리 때 불안한 상황을 은행원들은 뭐 악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위해 주는 척하면서 고금리일 때는 아유 이거 힘드니까요 고정금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고정금리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렇죠. 저금리일 때는 아 이렇게 금리가 싸니까 지금은 뭐 변동금리로 그렇죠. 가는 게 낫죠. 그렇죠. 나중에 또 더 싸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변동금리를 권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금리 상황이 돼버리면 네. 변동금리였던 분은 고금리가 되고 저금리 상황이 되면 고정금리였던 분은 고금리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 상품 파는 상품 파는 곳인데 당연히 그렇게 팔아야지. 근데 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맞아요. 은행, 저 증권사 오래 다녔지만 예. 은행, 증권사 이런 데들은 상품 파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투자의 첫걸음이기도 해요. 예.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거. 예. 예. 앵글을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오늘 방송은 원고대로 진행은 안 됐지만 제가 장담컨대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함께한 방송 중에 최고다. 아니 나오시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 예. 저희는 아니 또- 할 말을 그냥 툭툭툭 다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네요. 예. 최고다. 예. 꼭 좀 킵해서 예. 여러 번 돌려보시라. 저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계속 설명은 해드릴게요. 심지어 공지 하나. 예. 제가 오늘 최경의 경제 오도독 이후에 한 달 동안 예. 방송과 유튜브 출연을 안 합니다. 안 하시는구나. 예, 이거 마지막. 마지막. 2023년 마지막. 그래서 많이 보시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한번 보시면 예. 공부가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오도독 시간에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드릴 거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이 투자라는 것에 관해서도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재밌습니다. 투자가 저는 제가 또 오자마자 네. 바로 오겠습니다. 1월에. 1월에 바로 예. 출연 약속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